자, 현대시 9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가글 같은 경우는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 나글 같은 경우는 김준수의 강우라는 작품, 이렇게 가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쵸? 눈물이라는 작품은 너희 내신할 때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예비 고2 필수문학 특강 때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두 작품 모두 다 누군가의 죽음, 그 죽음 상황에서 슬픔 뭐 이런 것들 일단 노래하는 거긴 한데, 가글 같은 경우는 그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국한되지 않고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승화시키는 뭐 그러한 작품이고요. 나글 같은 경우는 그 슬픔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어요. 가글 같은 경우는 김현승 시인이 자신의 자식의 어떤 죽음 상황에 당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고, 나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제 죽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 A와 B, 이거 각 두 작품에 쓰인 어떠한 그 시 구절들, 그 표현에서의 표현상의 특징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고, 2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거는 뭐 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3번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 봐야겠죠, 그렇죠? 가나 모두 가족과의 사별을 소재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렇죠? 가글과 나글에서 각각 그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에 대해서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화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자의 인식. 가는 아들의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부모의 관점에서 자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근데 그러한 자식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들을 잃은 화자는 자연적 순환과 같은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 절대적 존재인 신에게 의탁하여 그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그럼 결국은 슬퍼하다가 그 시상이 어떻게 이어지겠어? 그것에 대한 극복하는 자세, 극복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겠지, 그치? 그런 극복의 태도가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는 드러나 있을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나 작품 같은 경우는 아내와의 사별이에요, 그쵸? 처음에 화자는 사별로 인한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 그것도 역시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텐데, 하지만 이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일상적 소재, 그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아내의 존재를 느끼다가 계속되는 부재의 확인으로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두 작품 다 기본적으로 화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잡아볼 수가 있는 보기 박스의 내용이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가작품과 나작품, 일단 화자의 인식, 그러니까 사실 모든 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막론하고 모든 글은 초반에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서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우리 뭐 잡는다, 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화자의 상황,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 이런 것들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글 같은 경우는, 가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긴 하죠, 그렇죠? 볼게요. 결혼은 때로는 옥토,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저라고 하는 뭐뭐 하고자, 고자라고 하는 그 어미는 뭘 드러내는 그 어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작품의 제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눈물이에요. 그렇죠? 눈물이라고 하는 시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서를 동반하는 시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슬픔의 정서를 동반하는 시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보기 박스에 따르면 해당 작품의 화자의 상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눈물, 슬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겠고,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는 거 뭐예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게 작은 생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말할까?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는 건 씨앗이니까, 그치? 일단 작은 생명은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씨앗이 작은 생명이야? 씨앗이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고 거기에 심어진다면 거기서 이제 작물이 태어나든 식물이 태어나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이제 내뿜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 시적 화자의 소망이 일단 드러나는 구절로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 일단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 나의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근데 나의 전체를 꾸며줌에 있어서 흠도 가지 않았다, 티도 가지 않았다, 금도 가지 않았다. 굉장히
소중하고 애지중지. 그러니까 뭔가 티끌 하나 없는 굉장히 순수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적화자의 순수한 그러한 상태는 자신의 온전한 순수한 상태는 시적화자의 온전한 순수한 상태는 오직 이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앞에서 시적화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대상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작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자신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순수한 본질 뭐 이런 것들은 오직 이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씨앗을 일단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저 하강적 이미지와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거 역시 눈물이라고 하는 시어도 기본적으로 무슨적 이미지, 어떤 방향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강적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렇죠? 시적화자가 지금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들의 죽음 상황에 대한 아들과의 사별 상황에 대해서 시적화자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그 감정,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 근데 그게 지금 시적화자의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전부는 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전체, 이 모든 것은 지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일단 A부분에서 어떠한 표현상 특징이 쓰였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잡아보자. 아까 우리 문제에서 먼저 그걸 잡아봤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줄임표 일단 특징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줄임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여운이 남긴다. 여운이 남긴다는 것은,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 정서가 딱 잘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여운을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말줄임표가 쓰였다는 걸 표현상의 특징점으로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뭐 느낌표를 사용해서 뭐 영탄적 어조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 그렇게 잡아보고 가볼게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이거 일단 교과서에는 드리라 하올제 할 때 이렇게 표현된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이거 오탈지 안 가고 봤더니 수능 특강에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대. 어쨌든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린다. 누구에게? 신에게 더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미야 잠 깨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릴 때, 뭔가를 바칠 때, 그럴 때 내가 가장 나중에 지니고 있는 것도 오직 이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뿐이라고 하는 거,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 앞에선 어떻게 나와 있었지?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시적화자가 신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에게 드릴 것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소중한 것들 다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내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게 되는 것, 그럼 나의 가장 내면 깊숙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본질, 나의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역시 이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에게 드릴 것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지니게 될 것, 나중에 꺼내게 될 것, 그것도 가장 깊숙이 위치하고 있을 그것이 지금 자신의 내면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본질이자 전체라는 거지.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이거 신이에요. 이거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라고 하는 거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피는 것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서 여겨지는 건데, 그게 꽃이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시어가 일반적으로 많은 작품에서 아름다움이긴 아름다움인데 어떠한 아름다움으로써? 일시적 아름다움으로써, 순간적인 아름다움으로써 그렇게 그려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 언젠간 시들기 마련이에요. 일시적인 거. 근데 그 시듬을 보시고 신께서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이 꽃과 열매라고 하는 시어가 상징적 시어로서 많이 쓰이는데,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임에 임과 대비적으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보다 더
영속적인 것, 그것보다도 더 성숙한 것,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대응이 되는데, 마지막 형 같은 경우는 대응이 되는데,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쵸? 근데 행복과 기쁨인 그 웃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어떠한 것이다?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지. 순간적인 행복이라는 거지. 그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열매, 나의 눈물, 시적 화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그게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열매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아들의 죽음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것이 나에게 보다 더 가치가 있는, 보다 더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의 죽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슬픔의 상황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다 더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음으로써 그 슬픔을 더 이상 그냥 마냥 슬퍼하고 마냥 눈물 짓는 그런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 성숙의 계기로 삼고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승화시키는, 아들의 죽음 상황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승의 눈물 같은 경우는 내신 교과에서도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고3 현역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해당 작품에 대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부분에서 일단 아까 말줄임표, 그리고 그 말줄임표를 통해서 여운을 형성한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잡아봤었는데 역시 나오긴 하죠. 그쵸? 몇 번 선택지문에 나왔어요? 5번 선택지문에 나왔죠. 그쵸? 불완전한 문장 교육을 표현해서 시적 여운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A, 유사한 문장 구조. A, 다른 인물의 사연 제시. A, 시간 나타내는 시어. 이렇게 없어요? A,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어때요? A와 달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A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어때요, 이 표현은? 상황에 대한 묘사, 화자가 기대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 일단 화자가 기대하는 바, 소망하고자 하는 바, 뭐뭐 하고자라고 하는 표현이 일단 나오긴 했었는데, 그치? 이거는 B 통해서 판단 내려볼 수 있도록 하자. 4, 5번 같은 경우는 B 통해서 판단 내려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눈물이었어요. 그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 나왔던 구절 뭐와 대응되는 거였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과 대응되는 거였죠. 그쵸? 뭐 잡을래? 기억. 내면적 성숙. 화자의 내면적 성숙. 일단 이거 보이긴 해요. 그쵸? 열매라고 하는 시어와 연결되는 거, 성숙. 다른 것들 뭐 어때요? 일단 화자의 내적 갈등, 기억, 화자의 내적 갈등. 그러니까 이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라고 나와 있는 이 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희가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화자다라고 하는 걸 잡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시어의 단독적인 어떤 시어의 의미로서 본다기보다는 그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시어예요, 그쵸? 보기 박스에 따르면 그 아들의 죽음 상황이라고 하는 부정적 상황을 그 어떤 신의 어떤 자연적 섭리 뭐 이런 걸 통해서 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승화한다는 건 날려보낸다라는 거지, 그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승화됐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선택지문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 낼 때 그런 식의 논리로서 좀 판단을 내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쵸? 불이한 현실에 대응하는 뭐 그런 의지적이고 저항적인 어떤 그런 시어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지, 그치? 현실에 순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현실을 받아들인다.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 슬픔의 상황을 승화한다는 건 어쨌든 슬픔의 상황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나타내고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행까지 보고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가보자. 나의 전체와 나의 가장 나아종 친인 것 둘 다 이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화자가 의탁하고자 하는 절대적 존재로서 신 자체를 표상하는 것이다. 그쵸? 나의 전체, 내가 신인 거예요. 신 자체. 그럼 나의 전체가 신이야? 나는 신이다. 멋있는 놈.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좋다지 않은 거예요. 답이 나왔다. 답이 나와버렸네. 갸꿀, 그쵸?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과 열매를 몇 개로 이어지는 것. 자연의 순환에서 화자는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바로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순환인 거잖아요. 그쵸? 꽃이 시든 자리에 열매가 생기는 것. 그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웃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예요? 유한적 존재죠. 그쵸?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아들과의 사별이라고 하는 걸 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환, 자연의 섭리로서 여기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쵸?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는 모습으로서 결국 승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고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화자는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생명, 새로운 부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무엇으로 삼고 있다?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보면은 1번 다 빼박이죠. 그쵸? 이것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시적 화자가 결국은 자신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어떤 부활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인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이었으면 좋겠다. 뭐가?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보다 더 성숙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그럼 성숙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부활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이 슬픈 상황을 내가 다시 성숙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성숙한 자아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함으로써 승화하는 거예요. 나 짝꿍 가볼까? 좋아요. 또 삑소리 났나? 나는 가보자. 방금 굉장히 멋있어. 화자 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거기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시초까지 뭐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뭔가를 찾고 잃어버렸어. 찾고 있어요. 그쵸? 어디 갔나? 찾고 있어요? 어지러워. 찾고 있어요. 그쵸? 누구 찾고 있어요? 보기 박스 봤으니까 안해. 안해. 실제로 방금 전까지 여기 있다가 뿅 하고 사라졌겠어요? 아니겠죠. 그쵸? 쉽지 않은 그쵸. 현실 부정이지. 왜? 아내는 늘 누구 곁에 있으니까. 내 곁에 그렇게 있는 존재인데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사라졌어. 조금 전까지 내 곁에 바로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이 넙치 지짐이 누가 만든 거겠어? 아내가 만든 그 음식의 냄새가 지금도 내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그러한 존재가 사라진 부재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결국 시적 화자가 찾고 있는 대상은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그래서 여기서 후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 아내의 부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이것도 역시 지금 여기 없다면 잠시 누워있나? 라고 하는 그 추측을 한다는 건 역시 아내가 영원히 내 곁에서 사라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옆구리 담귀가 다시 도졌나? 그럼 평소에 아내가 옆구리 담귀라고 하는 뭐 질병인가 봐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좀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단순히 그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좀 아내의 부재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이게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강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강한 비잖아요. 그렇죠? 강한 비. 또는 비가 내린다? 내릴 강자인가? 아무튼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거 결국 시적 화자가 아내의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뭐 흘리는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시나 하고 받아들였지만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하지만 있겠어요 안에? 없겠죠. 풀이 죽는다. 아내의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빛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풀이 죽었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아내의 죽음에 따른 슬픔의 정서가 더욱더 고조됐겠죠. 그래서 빛발이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라고 함으로써 그 눈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비의 이미지는 뭐니까? 눈물의 이미지니까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아니,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표현 시적 화자의 어떠한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 같아요? 수능적 태도, 체념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B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뭐 일단 이거 결국 정답은 뭐였어요? 현재형 어미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현재형 어미를 잡기는 좀 어렵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후보를 통해서 해보면 된다는 거죠. B는 화자가 기대한 바, 자 시적 화자 그 작품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바는 뭐겠어? 아내를 만나는 거겠죠, 그렇죠? 왜 끊임없이 아내를 찾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실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부활? B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일단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문장을 종결한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을 하는 것, 그것이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로 이어질 수 있다로 가면 돼요, 그냥. 오케이? 네. 니은 뭐였어요? 비. 어디서 쓰인 비? 한 뼘, 두 뼘 흘리는 비. 어둠을 적시며. 그러니까 그 앞 구절의 내용이 뭐였어? 이번엔 그게 아닌가 보다. 결국 시적 화자가 그 아내의 죽음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다음에 나온 시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 부분에 쓰인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그 시어의 의미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 쓰인 시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비가 어디에 쓰인 비야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시상 속에서 쓰인 시어. 그 시상 속에서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 인식 다음에 비였어요. 그렇죠? 아까 이거 후보 뭐였어? 3번이었어요? 화자의 내면적 슬픔을 나타낸다. 단순히 날씨 기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내의 죽음을 인식한 뒤에 서술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내면적 슬픔이라고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맞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한번. 오케이? 이건 답 나오긴 했었죠, 그렇죠? 근데 가볼게요. 나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화자.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해서 전환되죠, 그렇죠?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내가 내 곁에서 떨어져 있었던 데가 있어요. 그 옆구리 담기가 도져서 뭐 병원에 가 있든 방에 들어가 있든.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르다. 넙치지짐이 메스한 냄새, 옆구리 담기의 일상적 소재죠, 그렇죠? 화자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것. 빛바른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이거 심화된 걸로 잡았었지, 그치? 화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절망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팬치즈네. 오. 좀 마실게요. 굉장히 슬프다. 감정이입이